한국 시간으로 2026년 1월 3일 오후 3시, 미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를 체포 및 압송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보며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할 당시 저는 일요일 기고글을 통해 주말 비트코인의 상승이 오히려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과 유력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언지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해당 공격이 당시 제 눈에는 향후 신제국주의 시대의 부활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 관련 뉘앙스의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며 전 세계는 약육강식의 새로운 질서체제로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캐주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하나의 외교적 일탈 혹은 과도한 군사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 교체도 민주주의 회복도 심지어 석유 그 자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제질서가 규범 기반 질서에서 집행 기반 질서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몇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죠. 1. 지정학의 구조적 전환.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미국은 외교적 합의, 유엔 결의, 동맹국 컨센서스를 사실상 모두 생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권 과시가 아닙니다. 미국은 주권을 법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재정적 통제 능력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주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즉, 과거 세계 경찰을 운운하며 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저처한 미국이 이제는 그 질서를 버리고 힘의 논리를 선택했다는 위기감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베네수엘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 중동의 에너지 회랑, 그린란드와 북극 항로, 심지어 동맹국의 핵심 광물 정책까지 모두 동일한 프레임 안에 들어옵니다. 이는 지정학이 가치 경쟁에서 공급망과 자원, 군사력의 실증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2. 금융시장이 공포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 이처럼 강한 지정학적 충격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스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정책 조합을 실행할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에서 3년간의 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아닌 재정주도의 유동성 재배치 국면이었습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민간의 잉여 유동성을 흡수한 뒤 AI, 방산, 에너지, 반도체에 선별적으로 투입한 구조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간 신용 창출입니다. 안보 위기, 공급망 분절, 패권 경쟁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와 은행 규제 완화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이는 고전적 통화 완화가 아니라 국가 목표에 종속된 신용 배분입니다. 3.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자산군. 이 지점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국방기술, 에너지 정제와 운송, 핵심 광물 공급망. 이 자산들은 더 이상 경기 민감주도 아니고 전통적 성장주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상 국가 운영 자산입니다. 이 자산군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밸류에이션 논리가 점점 약해지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매수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투기 자본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 자본의 선택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내내 아직은 AI 버블을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드렸던 것이 이 같은 맥락입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러한 맥락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할 겁니다. 4. 여기서 갈라지는 자산의 운명.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금과 은, 이상 세 개의 자산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제 이들은 같은 대체 자산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시스템 외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도 아니고 정부 붕괴에 대한 베팅 자산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이 반체제 자산이 아니라 비국가적 중립 자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가 간 제재, 자산 동결, 결제망 차단이 일상화될수록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가격이 아닌 접근 불가능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재무부에도 속하지 않고 대부분의 강대국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항이 더 추가됩니다. 비트코인은 비국가적 결제 레이어입니다.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차단되거나 선별적으로 작동할 때 중립적으로 작동하는 최후의 결제 경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위기 때마다 급등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부턴 신뢰가 훼손되는 순간마다 가격보다는 보유 구조와 이동 경로에서 조용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금은 개인 투자자의 안전자산이 아니라 국가 간 결제의 최후 담보 자산입니다. 최근의 미국 스탠스를 고려한다면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기보다는 달러를 사용하기 꺼려지는 상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폭발적으로 오르기보다 앞으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 표안에서 조용히 비중이 늘어나며 그와 동시에 가격이 순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통화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통화질서의 병렬화입니다. 은은 화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자산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자산군입니다. 은은 산업 투입제이자 준화폐적 금속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군수 산업이 확장될수록 은의 실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은의 경우 JP모건의 과거 스푸핑 기법, 베어 스탠스 인수 물량을 통한 공매도 사례, 최근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금과 은의 증거금을 올린 사례를 보셨듯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구조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즉, 은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때 주로 보상을 주는 자산군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선 확실히 최근의 금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만 무소불위의 자산은 아니란 걸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5. 가장 중요한 주의점. 모든 자산이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모든 시장이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의 유동성은 선별적이고 목적형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GDP 확대, 생산성 개선, 패권 유지, 이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은 유동성 국면에서도 철저히 소외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연준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없는 이상 구조 없는 알트코인, 실적 없는 성장주,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국가자산, 이들은 유동성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베네수엘라는 시작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통보였습니다. 질서는 더 이상 관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만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항상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덜 공정해질 것이고 덜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별되고 통제되면서 전략적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될 것이고 그 프레임의 규격에 맞도록 기업들의 주식, 금과 은 등의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이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격차는 앞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